한국산 모든 수입품에 2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2025년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한국을 19세기 식민지 취급하며 제2의 대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70년 동맹을 향한 경제적 선전포고이자 한국을 완전히 무릎 꿇리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요구서를 받아든 한국 대사는 그 항복 문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면전에서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미국의 F-35 스텔스기와 제7함대를 볼모로 잡은 한국의 진짜 칼자루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오만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한국의 대응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결국 미국을 꺾어버린 우리의 위대한 힘을 믿으신다면 한국의 승리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백악관의 공기는 언제나 탁했습니다. 값비싼 카페트과 마호가니 가구에서 풍기는 묵직한 냄새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탐욕과 편집증적인 불신이 뒤엉킨 숨막히는 긴장감 때문이었죠. 2025년 기적처럼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해, 그 공기는 거의 발화점에 이른 듯했어요. 저는 상무부에서 국제무역을 총괄하는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되었지만 어설픈 전문가 구색 맞추기로 살아남은 사실상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였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내내 복도를 울리는 것은 누군가의 고함 소리였어요. 보나 마나 대통령 본인일 터였죠. 텍사스 크루드유보다 더 진한 원색적인 분노가 두꺼운 방음 문을 뚫고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이 감히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지켜주는데,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일 바뀌었거든요. 어제는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은 독일의 새 총리였고, 그제는 저스틴 트리도였으며, 오늘은 또 다른 누군가일 터였죠. 문이 열리고 저는 방 안의 광경에 익숙한 듯 눈만 살짝 찡그렸습니다. 대통령은 결단의 책상 뒤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중앙을 사자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었죠. 그의 붉은 넥타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방 안에는 국가안보보좌관, 새로 임명된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불도저 스털링, 그리고 뵈는 게 없는 몇몇 백악관 참모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두려움 반,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과장된 분노 반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짐 해리슨. 당신이 무역 전문가라지. 맞나? 트럼프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좋아. 한국. 저 망할 놈의 한국에 대해 말해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 알아. 그들은 우리 차를 안 사. 방위비는 쥐꼬리만큼 내지. 그러면서 자기들 차는 우리 도시에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어. 이건 불공평해. 끔찍하게 불공평하다고.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준비된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케어르스 FTA는 이미 개정되었고 무역 수지는 개정. 웃기지 마.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그저 부스러기였어. 나는 진짜 승리를 원해. 엄청난 승리. 그는 책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린종이 쪼가리 하나를 집어들고 제 얼굴을 향해 흔들었어요. 스털링. 우리의 새로운 계획을 말해줘. 이 전문가 양반이 알아듣게 설명해 주라고. USTR 대표 스털링이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그는 전직 철강 로비스트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종교처럼 신봉하는 자였죠. 그의 두꺼운 안경알 너머로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간단합니다. 차관님. 대통령님의 위대한 비전에 따라 우리는 한국과의 모든 불공정을 바로잡을 겁니다. 스털링이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즉각적인 2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가전,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0%라고요? 스털링 대표,
그건 관세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치예요. WTO 규정 위반은 물론이고 이건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선전포고입니다. 동맹, 트럼프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돈 내는 동맹이 어디 있어. 우리가 지켜주면 그들은 돈을 내야 해. 200%는 시작일 뿐이야. 그들이 무릎 꿇고 기어올 때까지 올릴 수도 있어. 스털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고양되어 있었죠. 그리고 둘째, 이것이 대통령님의 천재적인 한 수입니다.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 특히 대두의 독점적 수입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대두어, 독점 수입. 그렇습니다. 스털링은 마치 위대한 발견을 발표하는 과학자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한국은 막대한 양의 콩을 수입합니다. 식용유, 두부, 간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축 사료로 쓰이죠. 그들은 식량 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두 수요를 100%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캔자스, 아이오와, 네브래스카의 우리 위대한 농부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줄 겁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킹이라 부르게 될 겁니다.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어요. 경제 논리를 떠나 이건 그냥 19세기 제국주의 시절에나 통할 법한 약탈 강령이었죠. 대통령님, 스털링 대표님.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첫째, 200% 관세는 미국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겁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 부품 없이는 GM, 포드, 테슬라의 공장이 멈출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요. 둘째, 대두 독점이라니요. 그건 시장 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한국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게 만들면 되지.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나? 우리가 주한미군을 빼버리면 어쩔 건데. 김정은이 바로 다음날 서울로 탱크를 몰고 갈걸. 그들은 우리가 필요해. 우리는 그들이 필요 없고. 이게 바로 협상의 기술이라고.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 할 수 없었죠. 그들의 광기는 논리나 데이터로 설득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환상 속에 갇혀 있었어요. 미국은 모든 것을 가졌고 상대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릇된 신념이에요. 당장 트럼프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한국 대사관에 통보해. 이게 우리의 최종 제안이라고.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백악관으로 기어와서 이 문서에 서명하라고 해. 스털링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잘 들으셨죠? 차관님, 최종 제안입니다. 가서 우리 대통령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아, 그리고 대두 얘기를 빼놓지 마시고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에비뉴에 위치한 주미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치광이 같은 메시지를 공식 외교 채널로 전달하는 것은 제 상무부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국무부나 USTR의 몫이었죠. 하지만 스털링은 일부러 저를 이 미친 계획에 끌어들였습니다. 거절하면 반트럼프로 낙인 찍힐 것이고 순응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7년 전에 먼지 쌓인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죠. 이른바 1차 대두 전쟁. 제 손으로 직접 작성했던 보고서였습니다. 당시에도 트럼프는 똑같은 논리를 폈었죠. 중국은 우리 콩이 필요해. 그들은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거든. 우리가 콩을 잠그면 그들은 항복할 거야. 그의 호언장담과 함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행 미국산 대두에 25%의 고율 관세가 붙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보고서에 페이지를 넘겼어요. 제 손가락 끝에서 바싹 마른 종이의 감촉과 함께 그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중국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즉각 보복했죠. 미국산 콩 수입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섰어요. 브라질로, 아르헨티나로.
그들은 남미의 농장주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말했습니다. 더 심어라. 더 많이. 우리가 다 사주겠다. 남미의 농부들은 환호했어요. 브라질의 세아두 초원은 끝없이 펼쳐진 콩밭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 아예 시장 자체를 장악해버렸죠. 보고서에는 아이오와와 네브래스카의 풍경이 담긴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사일로는 팔리지 않은 채 썩어가는 콩으로 가득 차 터져나갈 지경이었죠. 농장 입구에는 압류 팻말이 붉은 글씨로 나붙었어요. 제가 만났던 3대째 농부 존 스미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굵은 손마디는 흙이 아니라 기계 기름과 절망으로 검게 변해 있었죠. 우리는 대통령을 믿었습니다. 해리슨 씨, 그가 텅 빈 눈으로 저에게 말했었어요. 그는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린 모든 걸 잃었습니다. 시장을 잃었고, 땅을 잃었고, 자부심을 잃었어요. 저 빌어먹을 중국 놈들 때문이 아니라 워싱턴의 저 망할 멍청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부랴부랴 수백억 달러의 농가 보조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국민 세금으로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는 값비싼 항복이었고 이미 잃어버린 중국 시장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브라질산 대두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산을 영원히 따돌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1차 대두 전쟁의 진실이었습니다. 완벽한 자살골. 미국 농업의 심장을 스스로 찔러버린 희대의 병크였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그리고 스털링은 이 똑같은 짓을 한국을 상대로 하겠다고요. 제2의 대두 전쟁을.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오한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학습 능력이 결여된 오만함의 눈이 먼 집단적 광기였죠. 그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작고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 중국과는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주한미군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콩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다 빼앗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일주일 뒤로 예정된 최종 통보 시한을 떠올렸습니다. 국무부 채널을 통해 전달된 그 오만한 요구사항은 이미 서울에 도착해 있을 터였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약속된 날 백악관 웨스트윙의 루스벨트룸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트럼프는 일부러 이 회의에 불참했어요. 자신의 아래 것들인 장관급들이 한국 대표단의 항복을 받아내는 그림을 원했습니다. 그는 위층에서 TV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죠. 스털링이 시계를 째려보았어요. 약속 시간에서 5분이 지났습니다. 이 오만한 자식들. 감히 미합 중국 대통령과의 약속에 늦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한국 대표단이 아니었어요. 주미 한국 대사관의 이진우 대사, 그 혼자였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노련한 외교관으로 늘 차분한 미소를 잃지 않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스털링을 비롯한 미국 측 협상단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준비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입을 열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한 옥스퍼드 악센트였지만 그 내용은 지극히 직설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스털링 대표, 그리고 여기 계신 미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기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한 문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졌어요. 트럼프가 서명하라고 보냈던 바로 그 최종 제안서였죠. 우리는 이 문서를 예교적 제안이나 협상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대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모욕이자 국제법과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70년 동맹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스털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대사, 지금 그게 무슨 무례한 것은 당신들입니다. 이 대사가 스털링의 말을 잘랐어요. 200% 관세, 대두 독점 수입.
지금이 1905년 을사능력이라도 체결하던 시대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들의 푸에르토리코 같은 식민지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말 조심해. 안보보좌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긴 백악관이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백악관에서 미합중국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이 대사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죠. 저 작은 나라의 외교관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첫째, 기국의 부당한 관세 요구에 대해 우리는 1달러도, 아니 1센트도 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만약 미국이 단 하나의 한국산 제품에라도 2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감행할 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즉각적인 경제 침략 행위로 규정할 것입니다. 셋째, 침략 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우리는 WTO 제소는 물론 상응하는 그리고 그 이상의 보복 조치를 즉각 발동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세일가스, 보잉 항공기, 금융 서비스,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오와의 옥수수와 돼지고기가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스털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고작 그걸로 우리 미국을 위협하겠다고? 당신들 경제 규모로 우리를 이길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이 대사는 스털링의 조롱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스털링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죠. 스털링 대표. 당신은 1차 대두전쟁을 잊었나 봅니다. 당신들은 중국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브라질에게 시장을 통째로 헌납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스스로의 농부들을 파산시켰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스털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아픈 구석, 그들의 위대한 승리가 사실은 참혹한 패배였음을 정면으로 지적당한 것이죠. 이 대사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더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이 중국과 같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중국과 다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2018년의 미국이 아닙니다. 뭐라고? 마지막으로 전달합니다. 이 대사가 테이블 위에 던져졌던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을 천천히 정확히 절반으로 찢었어요. 짝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죠. 대한민국은 기국의 오만한 요구를 단호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거부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어요. 그것은 존중의 표시가 아니라 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럼 논의할 것이 더 이상 없으니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화는 백악관이 아니라 제네바의 WTO 법정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대사는 그대로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방 안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당혹감이 감돌았습니다. 스털링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안보보좌관은 당장이라도 펜타곤의 전화에 전쟁이라도 일으킬 기세였죠. 2층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트럼프의 분노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했어요.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당장 관세를 발동해. 300%, 아니 500%로 올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당장 꺼내. 저 건방진 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 저는 그 광기 어린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회의실을 빠져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 대사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이 중국과 같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중국과 다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2018년의 미국이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당신들은 2018년의 미국이 아니라는 것.
1차 대두 전쟁의 파일은 이미 제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실패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검색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트럼프의 오만함과 한국의 결연한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트럼프와 스털링은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만약 이 대사의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라면요? 만약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아니, 우리가 애써 예면하고 있는 진실이 있다면요? 만약 진짜 칼자루를 쥔 쪽이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라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창밖에서 아득하게 빛났죠. 저는 제 상무부 차관직을 걸고 어쩌면 제 조국 미국의 운명을 걸고 이 미친 제2의 대두 전쟁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트럼프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하지만 그 총구가 향하고 있는 곳이 과연 서울일까? 아니면 워싱턴의 심장부, 바로 우리 자신일까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첫 번째 페이지는 대두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치명적인 위존성에 관한 것이었죠. 이진우 대사가 루스벨트 룸의 문을 닫고 나간 뒤의 정적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미 폭탄이 터진 후 고막이 먹먹해진 생존자가 느끼는 이명에 가까운 침묵이었습니다. 저 개자식이. 로버트 스털링이 가장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진 것을 넘어 모욕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미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펜타곤의 누군가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태평양 사령부에, 아니,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연결해. 대통령님의. 저는 그들의 광기 어린 반응을 뒤로하고 조용히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짧은 몇 분간 백악관의 두꺼운 카페 위 마치 진창처럼 느껴졌어요. 사무실 문을 잠그자마자 저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 잠긴 워싱턴의 야경을 등진 채 제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파일을 노려보았죠. 하나는 7년 전의 실패를 기록한 2018-2020 미중 무역전쟁 대두 관세 영향 분석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제가 방금 휘갈겨 쓴 메모였습니다. 이진우 대사의 목소리가 제 귀 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2018년의 미국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단순한 허세나 예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죠. 트럼프와 스털링은 주한미군과 미국 시장이라는 낡은 칼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이 대사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혹은 애써 예면하는 곳에 비수를 꽂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알아야만 했어요. 이 미친 행정부가 제2의 대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미합 중국을 나락으로 밀어넣기 전에 이 모든 것의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제 조사는 바로 그 대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했죠. 1차 대두 전쟁의 실패. 그것은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자 이 사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저는 상무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농무부의 비공개 경제 분석 자료에 접속했습니다. 7년 전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는 그저 표피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의 데이터는 처참함을 넘어 재앙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때렸을 때 그는 미국 농부들의 위대한 승리를 약속했어요. 중국이 무릎을 꿇고 우리 콩을 다시 사갈 것이라 장담했죠. 하지만 중국은 무릎을 꿇는 대신 지갑을 열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달려갔습니다. 데이터는 그 결과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어요. 2018년 이전 미국은 중국 대두 시장의 약 40%를 점유한 1위 공급자였습니다. 2025년 현재 그 수치는 5%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죠. 그래프의 파란색 선은 바닥을 기고 있었고 녹색 선은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중국 자본은 브라질의 농업 인프라, 즉 항만, 철도, 사일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브라질을 세계의 콩 공장으로 개조해버렸죠. 이제 브라질산 대두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물류 안정성 면에서도 미국산을 압도했습니다. 미국 농부들은 세계 최대의 고객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통령님은 보조금으로 농부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회의에서 누군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기만이었죠. 저는 농가 무역 보조금의 세부 집행 내역을 찾아냈어요. 수백억 달러의 혈세가 피해 농가라는 명목으로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보조금의 80% 이상이 상위 10%의 거대 기업형 농장에 집중되었습니다. JBS나 카길 같은 다국적 곡물 메이저와 연계된 이미 부유한 농장주들이 돈벼락을 맞았죠. 반면 MEJ 모자를 쓰고 트럼프를 맹신했던 아이오와와 네브래스카의 중소형 가족 농장들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보조금 신청 절차에서 소외되었고 콩 가격 폭락과 부채의 이중고를 견디지 못했어요. 농가 파산율은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존 스미스. 7년 전 만났던 그 농부의 텅 빈 눈동자가 떠올랐어요. 그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파산했고 그의 땅은 기업 농장의 헐갑에 넘어갔죠. 1차 대두전쟁은 미국 농업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그 시체를 거대 자본이 포식하게 만든 팀킬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스털링은 지금 한국에 미국산 대두 독점 수입을 요구했어요. 이건 경제학적 자살골을 넘어 시체 예오증에 가까운 광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두 수입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예상대로였죠.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미국의 배신을 목격한 한국은 즉각 수입선 다변화에 착수했어요. 그들은 캐나다, 호주, 그리고 그렇습니다. 브라질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대두의 점유율은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죠. 그들은 식량 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스털링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미 미국의 무기가 빈 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총은 이미 7년 전에 발사되어 미국 농부라는 희생자를 낸 뒤였죠. 한국에게 우리 콩만 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다른 레스토랑에서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손님에게 썩은 고기를 강매하려는 꼴이었습니다. 이진우 대사는 이 모든 데이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을 것이에요. 1차 대두 전쟁의 실패. 이것이 그의 자신감의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빼버리면 어쩔 건데. 김정은이 당장 서울로 탱크를 몰고 갈걸. 트럼프가 포효했던 말입니다. 그의 사고방식 속에서 주한미군은 미국이 한국에 베푸는 시혜이자 언제든 걷어들일 수 있는 협상 카드였죠. 저는 이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권한으로 펜타곤과 랜드 연구소의 최신 전략 보고서들에 접근했어요. 보고서의 제목들은 하나같이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제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인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대두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첫째,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미국 태평양 전략의 최전방세기이자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전략적 발콘이라고 명시했죠.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 공백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팽창으로 즉각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이는 70년간 유지해온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어요. 둘째, 비용 문제. 트럼프는 한국이 쥐꼬리만 낸다고 비난했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천문학적인 액수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었어요. 특히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총건설비 100억 달러가 넘는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가장 거대하고 최첨단인 이 요새 도시의 비용 90% 이상을 한국 정부가 부담했죠. 한 보고서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을 본토나 괌으로 재배치할 경우 캠프 험프리스와 동등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최소 500억 달러의 초기 비용과 연간 150억 달러의 추가 유지비가 소요될 것이다. 현행 한국의 지원은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안보 투자이다. 우리는 돈을 뜯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헐갑의 동아시아 최전방 기지를 임대하고 있는 셈이었죠.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
인계철선과 눈. 주한미군은 단순한 전투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산과 군산의 공군기지, 그리고 이름 모를 산정상에 박힌 신호정보기지들은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부해안과 러시아 극동함대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는 미국의 눈이자 귀였어요. 한반도에서 미 정보 자산이 철수할 경우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 징후 및 함대 기동에 대한 조기 경보 시간의 80%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제7함대를 사실상 장님으로 만드는 행위이며 대만 해협 유사시 미국의 대응 능력을 치명적으로 저해한다. 저는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한국을 향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7함대의 눈을 찌르고 태평양 사령부의 팔다리를 묶어버리는 미합 중국의 국가 안보 자살 행위였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돈 내놔 아니면 쏘겠다고 예치고 있는 꼴이었죠. 이진우 대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트럼프의 허풍이 결코 실행될 수 없음을, 실행되는 순간 미국의 패권이 끝장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차를 안 사. 자기들 차는 쏟아낸다고. 트럼프는 200% 관세가 한국의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겨냥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죠.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무부 내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서인 산업안보국의 국장 마크에게 보안 채널로 연락했어요. 그는 저와 행정부 초기에 함께 일했던 몇 안 되는 정상적인 인물이었죠. 지금 백악관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겁니까? 마크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마크, 긴급 상황이야. 한국산 제품에 200% 전면 관세가 발동될 것 같아. 지금 당장. 난 이게 미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알아야겠어.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전화기 너머로 마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어요. 당신 미쳤어요? 그건 그냥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스위치를 내리는 겁니다. 미국 전체의 스위치를. 1시간 뒤 제보안 단말기로 기밀딱지가 붙은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어요. 그것은 산업안보국이 의회와 국방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미국 핵심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에 땀이 찼죠. 트럼프는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고 외쳤고 실제로 애리조나와 텍사스의 몇 개의 파운드리 공장이 건설 중이었어요. 하지만 보고서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2개의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영향은요. 보고서는 단호했습니다. 메모리는 쌀이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당장 될 HP의 서버 생산이 중단돼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 증설이 멈춥니다. 미국의 모든 IT 인프라가 마비돼요. 파운드리, 즉 비메모리 위탁 생산. 그 영향은 이랬습니다. 애리조나의 공장은 아직 초기 가동 단계이며 수율이 잡히지 않았어요. 현재 미국의 AI 혁신을 이끄는 엔비디아, AMD, 그리고 애플의 최신 칩은 전량 아시아에서 생산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방이었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ASA 레이더 시스템,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기적을 만든 제블린과 하이마스의 정밀 유도 시스템. 이 모든 것의 핵심 반도체 모듈은 한국산 고성능 메모리와 비메모리 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관세 200%가 부과되고 한국이 상응하는 보복 조치로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는 순간 GM이나 포드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것은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미합 중국의 국방 산업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공장이 문을 닫고 F-35의 인도가 중단되며 우방국에 약속했던 무기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건 전쟁에서 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을 시작할 능력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었습니다. 배터리 분야는 더욱 처참했어요. 트럼프는 미국 노동자를 위해 전기차를 비난했지만
현실의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이미 전동화의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기술 종속, 오하이오, 미시간, 조지아에 건설된 미국의 배터리 공장들. 그 공장들은 사실상 한국의 빅 3분의 합작 법인이거나 그들의 기술 라이선스 없이는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껍데기였죠. 소재 종속.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할지라도 배터리의 심장인 양극재와 음극재, 특히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는 전량 한국 기업들이 가공한 소재에 의존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200% 관세. 그 제품의 정의가 어디까지일까요? 한국에서 직수입하는 배터리 셀. 아니면 오하이오 공장으로 들어가는 한국산 양극재.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GM의 허머 EV,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단 한 대도 생산될 수 없었어요. 트럼프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던 디트로이트는 그의 손에 의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공장 폐쇄 사태를 맞이하게 될 터였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대두는 빈 총이었어요. 주한미군은 자살 버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배터리는 한국이 우리의 하이테크 핏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공포는 깊어졌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마지막 검색어를 확인했어요. 미 해군, MRO, 태평양 함대, 한국 조선소. 이건 상무부의 영역을 넘어선 군사 기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야만 했어요. 저는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파견 근무를 할 때 알게 된 해군 군수사령부의 제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극도로 혐오하는 전통적인 군인이었죠. 제임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제독님, 긴급 상황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에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려 합니다. 200% 관세입니다. 이게 제7함대에 미칠 영향이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차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비밀일세. 발설하는 순간 우리 둘 다 반역죄로 감옥에 갈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자네, 우리 제7함대 함정들이 어디서 수리받는지 아나? 일본, 요코스카나 사세보 아닙니까? 아니면 괌이나 본토의 뉴포트 뉴스. 그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지. 제독의 목소리가 씁쓸하게 낮아졌습니다. 요코스카는 포화 상태야. 괌은 시설이 낙후됐고. 본토. 알다시피 우리 조선소들은 1년에 잠수함 2척 만들기도 벅차. 지난 20년간의 아웃소싱과 예산 삭감으로 미국 조선업은 붕괴했네. 그럼 설마. 그래. 제독이 제 불길한 예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7함대의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군수지원함의 주요 MRO는 조용히 한국의 조선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네. 부산, 울산, 거제.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왜 한국입니까? 예냐고. 그들이 세계 최고니까. 그게 유일한 이유야. 미친 듯이 빠르고 품질은 완벽하며 비용은 우리 예산의 절반이야. 그들은 충돌로 반파된 이지스함을 6개월 만에 새로 건조하다시피 고쳐내. 미국에선 3년이 걸릴 일이지. 제독님, 그럼 만약 한국과의 무역이 중단된다면. 중단, 제독이 실수했습니다. 자네, 지금 남중국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나 하나? 중국 해군 함정이 매일같이 우리 함정들을 위협하고 있어. 당장 내일이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일세. 만약 우리 이지스함이 거기서 손상을 입었는데 한국의 드라이도크가 문을 닫는다면 우린 그 고철 덩어리를 하와이까지 끌고 와야 해. 태평양 함대의 절반이 수리 불능 상태로 작전 불능에 빠지는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제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200% 관세. 그 망할 트럼프 놈에게 전하게. 그건 한국 경제에 대한 공격이 아니야. 그건 미합 중국제 7함대의 심장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대도, 즉 농업은 이미 자멸했어요. 주한미군, 즉 군사는 미국의 안보를 위한 인질이었습니다. 반도체, 즉 기술은 미국 국방산업의 핏줄이었죠. 배터리, 즉 산업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어요. 해군 MRO, 즉 전략은 제7함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트럼프와 스털링은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칼자루는커녕 칼날의 모든 부분을 맨손으로 꽉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칼자루를 쥐고 우리의 소나기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진우 대사가 제안서를 찢은 것은 단순한 예교적 결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희는 우리 없이 단 일주일도 버틸 수 없다는 피처럼 차가운 진실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당연했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으니까요. 제2의 대두 전쟁.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오판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1차 대두 전쟁은 우리 농부들의 팔 하나를 자른 것이었다면 이번 2차 전쟁은 우리의 목을 스스로 겨누는 자살 행위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 미친 질주를 멈춰야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밀 보고서들을 취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적인 의존성을 요약한 긴급 안보 메모랜덤을 작성했어요. 대통령에게, 국방장관에게, 국무장관에게, 이성을 가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서를 완성해갈 무렵 제 사무실 한쪽 구석의 TV에서 요란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트럼프가 연단에 올라붉은 MAJ 모자를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의 환호에 답하며 주먹을 흔들고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호구처럼 당하지 않을 겁니다. 군중이 열광했습니다. 방금 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를 등쳐먹던 저 멀리 작은 나라,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20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0%. 환호성이 경기장을 뒤덮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겁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TV 속의 트럼프는 이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저는 제 손에 들린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긴급 안보 메모랜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TV 속에서 환호하는 군중을 바라보았죠. 아니요. 당신은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방금 미합 중국의 사망 선고서에 서명한 겁니다. 오하이오 유세 현장의 열광적인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 워싱턴 DC의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되었죠. 2025년 3월 15일 자정 0시 1분. 미합 중국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20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제 사무실의 TV 화면 속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연단을 내려갔지만 저는 제 손에 들린 긴급 안보 메모랜덤을 내려다보며 얼어붙어 있었어요. 대두, 주한미군,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제7함대의 MRO. 제가 밤새워 파헤친 이 모든 치명적인 의존성의 고리들이 이제 막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망 선고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망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백악관 예스트윙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로버트 스털링 USTR 대표는 아침 폭스뉴스에 출연해 붉게 상기된 얼굴로 대통령의 역사적인 결단을 칭송했죠.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동차, TV, 철강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안에 전화를 걸어와 무엇이든 하겠다고 예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의 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아침부터 트루스 소셜에 폭풍 같은 트윗을 쏟아냈어요. 한국이 드디어 대가를 치른다. 그들은 수십 년간 우리를 등쳐먹었지.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그들의 공장은 멈출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에게서 콩을 사겠다고 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서울의 대통령실이 패닉에 빠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삼성과 현대의 총수들이 항복을 간청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무런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진우 대사는 그 어떤 언론의 접촉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10% 폭락했지만 그것은 패닉이라기보다는 예상된 충격에 대한 반영에 가까웠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지도 않았고 오후 들어서는 하락폭을 절반가량 만회했습니다. 대신 아주 짧고 건조한 공식 성명 하나가 대한민국 외교부 명의로 발표되었어요. 1. 미합 중국 정부는 2025년 3월 15일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경제 침략 행위를 개시하였다. 2. 자유무역 질서와 70년 동맹의 근간을 파괴하는 적대적 행위이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이진우 주미 대사를 통해 이러한 일방적 조치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에 대해 미국 측에 명백히 경고한 바 있다. 4. 미국 정부가 자멸의 길을 선택한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상응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단행할 것이다. 대강과는 이 성명을 허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상응하는 조치. 스털링이 비웃었어요. 고작 김치에 관세 매기겠다는 건가? 자기들 경제가 붕괴하는데 무슨 수로 보복을 한다는 거지?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1차 대두 전쟁 때의 중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상대가 반격할 무기가 관세밖에 없다고 믿었죠. 그들은 틀렸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관세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급망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관세가 발동된 지 48시간이 지난 월요일, 미국 시장이 새로운 주를 시작할 때 서울에서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이며 정교한 무기였죠.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 수호를 위한 긴급 대외무역관리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는 WTO JTT 21조 안보 예외 조항이었어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막았듯 한국도 미국의 적대 행위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출을 통제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수출 제한 전략물자 긴급 목록이 발표되었죠. 저는 제 사무실에서 그 목록을 실시간으로 번역해 읽으며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록은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밤새워 조사했던 미국의 아킬레스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품목 1A:HBM 고대역폭 메모리 전 규격. 품목 1B: 128단 이상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품목 1C: 10나노 이하급 DRAM 전 제품. 품목 1D 군용 등급 반도체 패키징 및 기판. 품목 2A: NCM 811 이상 하이니켈 양극 활물질. 품목 2B: 실리콘 음극재 및 관련 소재. 품목 2C: 에너지 저장 장치용 리튬인 산철 배터리 셀. 품목 3A: 잠수함 및 이지스함용 특수강 후판. 품목 3B: 해군 함정 MRO 관련 일체의 기술 용역 및 부품 공급. 이 목록은 이건 그냥 보복이 아니었어요. 이건 미합 중국 산업의 사형 집행 영장이었습니다. 스털링과 트럼프는 한국의 완제품을 막으면 이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제품이 아니라 미국 산업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소재의 밸브를 잠가버렸습니다. 그들이 현대차를 때렸다고 생각할 때 한국은 엔비디아, GM, 로키드 마틴, 그리고 미 해군의 목을 동시에 겨눈 것이에요. 월요일 아침 뉴욕 증권거래소에 개장 벨이 울린 순간 자멸이 시작되었죠. 맙서사, 짐, 스위치가 내려졌어요. 그들이 진짜 스위치를 내렸다고. 아침 9시 31분 산업안보국의 마크 국장에게서 비명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금 엔비디아가 긴급 공시를 냈습니다. 한국 공급망 차질로 인한 차세대 AI 칩 생산 및 인도 중단. 지금 나스닥 선물이 20% 폭락 중입니다.
저는 CNBC로 채널을 돌렸어요. 화면은 온통 핏빛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35.2%, AMD 마이너스 32.8%, 애플 마이너스 24.5%, DLL 서버 부문 마이너스 41.0%, AMAZ1AWS 마이너스 28.0%,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마이너스 27.7%. 불과 몇 분 만에 미국 증시 역사상 최악의 기술주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가총액 수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한국산 HBM 없이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은 값비싼 실리콘 벽돌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이 없으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혁명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차를 막으려다가 미국의 미래 그 자체를 암살해버린 것이에요. 실리콘밸리의 CEO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가 불통이 될 지경이었죠. 애플의 팀 쿡, 엔비디아의 젠슨 황, AMD의 리사 수. 그들의 대관 업무 담당자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 절규했어요. 차관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미국 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과의 협상을 재개해야 합니다. 협상이라. 저는 텅 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진우 대사는 제안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걸 협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도 모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트럼프가 그토록 경멸했던 테크 거물들이 이제 그의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트럼프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너지면 미국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붕괴가 미래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이틀 뒤 디트로이트에서 날아온 소식은 현재에 대한 사망 선고였어요.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했던 바로 그곳, 오하이오와 미시간.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 GM, 포드, 스텔란티스는 공동으로 전기차 생산 라인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GM CEO 메리 바라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백악관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복으로 인해 오하이오, 미시간, 테네시 공장으로 향하던 하이니켈 양극재와 배터리셀의 공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부로 F-150 라이트닝, 허머 EV, 캐딜락 리릭의 생산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무기한 중단이라니.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GM의 CEO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즉각적인 대규모 일시 해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만 명입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워싱턴이 초래한 재앙입니다. 오하이오 유세 현장에서 USA를 외치며 트럼프에게 환호했던 그 노동자들이 정확히 일주일도 안 되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지역방송 뉴스를 틀었어요.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의 GM 공장 앞이었습니다. 방금 해고 통보를 받은 한 노동자가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죠. 그는 트럼프의 MAGA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그는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운다고 했다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가 왜 해고당해야 합니까? 저 망할 한국 놈들 때문이. 아니야. 이건 트럼프 때문이야. 그가 우리를 속였어. 그는 MAGA 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1차 대두 전쟁이 농부들을 파산시켰듯 2차 대두 전쟁은 트럼프의 가장 열렬한 지지 기반이었던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 제2의 대두 사태였어요. 다만 이번에는 피해자가 미국 농부가 아니라 미국 산업 전체였을 뿐이었죠. 저는 이 사태가 더 이상 상무부의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의 붕괴였어요. 저는 제 손에 들린 긴급 안보 메모랜덤을 들고 국방부,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만난 해군 군수사령부의 제독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그의 사무실에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과의 보안 화상회의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임스, 잘 왔네. 이 망할 사태를 좀 보게. 제독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입을 열었죠.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3일 전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니요? 그들은 미국 정부의 적대적 경제 조치로 인해 미 해군 자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자사 엔지니어들의 신변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함정들을 퇴거시켰습니다. 퇴거? 부산항 드라이도크에서 MRO를 받던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이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쫓겨났습니다. 엔진 부품 일부가 분해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예인선에 이끌려 요코스카로 이동 중이지만 사실상 작전 불능입니다. 제독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망할. 10억 달러짜리 이지스함이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서 고철 덩어리가 되어 표류하고 있단 말일세. 중국 잠수함이라도 만나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말을 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차관님. 어제부로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에서 레드레터가 도착했습니다. 레드레터. 국방 공급망에서 최악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문이었죠. 한국의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된 군용 등급 반도체 기판과 고성능 메모리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F-35 스텔스 전투기 ASA 레이더 모듈 생산 라인 30일 내 중단. 2M1 에이브럼스 전차 사격 통제 시스템 25일 내 중단. 3. 제블린 미사일 유도 칩 15일 내 고갈. 4. 하이마스 로켓 정밀 유도 시스템 10일 내 고갈.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우크라이나와 대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F-35와 하이마스가 한국산 칩몇 개가 없다는 이유로 멈춰서게 생긴 것이에요. 제독. 그럼 우리는. 그래, 해리슨. 제독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네. 우리는 지금 장님이자 예파리가 되어버렸어. 중국이 당장 내일 대만을 침공해도 우리는 하이마스 한 발 더 쏴줄 수가 없게 됐다고. 이 모든 게 저 망할 대두 때문인가? 아니, 대두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한 한 사람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와 국방이 무너지는 동안 예교는 고립되었어요. 트럼프와 스털링은 EU, 일본, 호주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이 미국의 편에 서서 한국을 압박해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틀렸죠. EU 집행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일방적인 200% 관세 조치는 WTO 규범의 명백한 위반이자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인질로 잡는 무모한 행위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이해하며 미국 측의 즉각적인 조치 철회를 촉구한다. 일본과 호주,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미국 편을 드는 대신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기 바빴어요. 왜일까요? 그들 역시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고립주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는 트럼프의 미국을 동맹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자 글로벌 리스크 그 자체로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1차 대두 전쟁 때 미국은 최소한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두 전쟁에서 미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했어요. 전 세계는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가장 강력한 숙적이 스스로 칼을 들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단 한 달 만에 미합 중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에서 붕괴 직전에 실패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AI 혁신은 멈췄어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펜타곤의 무기고는 비어가고 있었죠. 월스트리트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MEJ 모자를 썼던 노동자들과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 미친 행정부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상무부 차관 제임스 해리슨이 아니라 시민 제임스 해리슨으로서 이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이젠하워 행정동 건물을 걸어 나올 때 저 멀리 펜실바니아 예비뉴에서 거대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라파에트 광장, 백악관의 바로 앞마당. 그곳은 인산인 해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백악관을 향해 몰려들고 있었죠. 이것은 2021년 1월 6일의 그 폭도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저는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 옆에는 FRD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그 옆에는 엔비디아 후드티를 입은 청년이, 그리고 그 앞에는 IOWA 파워머라고 적힌 모자를 쓴 노인이 있었죠. 그들은 트럼프가 승리를 약속했던 바로 그 진짜 미국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배신당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은 좌파의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규였습니다. 트럼프가 내 일자리를 빼앗았다. 내 포드 트럭이 죽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관세가 아니라 칩이다. 미국이 다시 일하게 만들라. 그리고 그 모든 구호 위로 거대한 함성이 파도처럼 백악관의 방탄유리를 때렸어요.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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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빗속에서 그 함성을 들으며 백악관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트럼프는 이 함성을 가짜뉴스라며 트윗을 날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딥스테이트의 음모라고 분노하고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위에 대두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는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그가 쥔 것은 칼자루가 아니라 자폭 스위치였다는 것을요. 그는 한국이 무릎 꿇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무릎 꿇은 것은 미국의 산업과 국방, 그리고 그를 왕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자멸은 완성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혼란스러운 무대의 마지막 장, 붕괴한 황제의 마지막 모습뿐이었죠. 2025년 4월 15일. 저는 상무부 배지를 반납하고 아이젠하워 행정동의 무거운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초봄의 비가 워싱턴 DC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더 이상 차관이라는 직함이 없었고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 대신 한 명의 시민으로서 느끼는 참담한 무게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었어요.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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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백악관을 마주한 라파에트 광장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천둥소리 같기도 혹은 거대한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죠. 그 소리는 이념의 경계를 넘어선 배신당한 자들의 원초적인 분노 그 자체였어요. 저는 비에 젖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펜실바니아 애비뉴는 이미 경찰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었지만 인파는 그 바리케이드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죠. 이것은 2017년의 여성 행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2020년의 BLM 시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보를 외치지 않았고 정의를 논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내 일자리를 빼앗았다. 내 포드 트럭이 죽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 칩이다. 미국이 다시 일하게 만들라.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나의 국민이라 불렀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하이오의 GM 공장에서 방금 해고된 FORD 작업복의 사나이. 아이오와에서 파산 신청서를 막 제출하고 상경한 IOW의 FLML 모자를 쓴 노인. 실리콘밸리에서 AI 혁명을 꿈꾸다 일시 해고된 엔비디아 후드티의 청년. 그들은 트럼프를 왕으로 만들었던 러스트벨트의 노동자였고 팜벨트의 농부였으며 메이거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의 목을 치기 위해 백악관의 성문 앞에 모여든 탄핵 시위대가 되어 있었죠.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그들의 얼굴에는 4주 전 오하이오 유세 현장에서 보았던 맹목적인 열광 대신 처절한 배신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약속받았지만
파산을 돌려받았어요.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함성은 백악관의 두꺼운 방탄유리를 향해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백악관 울타리 안쪽에 도열해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도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1월 6일의 폭도들은 적을 향해 돌진했지만 오늘의 시위대는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자식들의 절규를 담고 있었기에 그 분노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죠. 저는 이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비에 젖은 채 한 명의 방관자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함성이 울려 퍼지는 지금 저 백악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왕은 자신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비서실장을 통해 들었던 백악관 내부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참혹하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훗날 워터게이트를 능가하는 소이빈 게이트로 명명될 것이에요. 탄핵 시위대의 함성이 백악관을 포위하던 그 시각, 대통령 집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기를 이유로 백악관 지하의 대통령 긴급작전센터, 즉 벙커로 피신해 있었죠. 하지만 그 위기는 모스크바나 베이징에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발밑, 라파에트 광장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의 공기는 탁했어요. 로버트 스털링 USTR 대표, 마크 메도우스를 연상시키는 아첨꾼 비서실장, 그리고 몇몇 남은 충성파 참모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2명의 제복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 알겠습니다를 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반역입니다. 트럼프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붉은색이 아니라 분노와 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인해 병적인 회색빛을 띠고 있었죠. 저 밖에 있는 놈들. 전부 딥스테이트가 고용한 배우들이야. 가짜 뉴스. 엔티파라고. 당장주 방위군을 투입해 쓸어버려. 국방장관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었지만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있었죠.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 저들은 엔티파가 아닙니다. 저들은 오하이오와 미시간에서 온 당신의 지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거짓말. 트럼프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그들은 승리했어. 내가 위대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저망할 한국 놈들이. 그들이 무릎 꿇을 거라고. 그들이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합참의장이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죠. 그는 며칠 전 펜타곤에서 제독과 제가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제가 제출했던 긴급 안보 메모랜덤의 최종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그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어요. 미군 준비 태세 현황, 심각. 일제 7함대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은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이나 엔진 수리 불가로 작전 불능 상태입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이 MRO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현재 7함대 소속 함정 12척이 추가로 작전 불능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F-35 전투기 생산 라인이 오늘부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한국산 FC-BGA 기판 없이는 ASA 레이더 모듈을 단 하나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3. 하이마스 및 제블린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 칩 공급이 끊겨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약속한 그 어떤 무기 지원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었습니다. 벙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환풍기 소리만이 낮게 울렸죠. 스털링이 창백한 얼굴로 끼어들었어요. 그건 과장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스털링을 짐승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뭘로 만들지? 스털링 대표? 흙으로. 10나노 이하급 메모리와 군용 패키징 기술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어. 펜타곤의 최고 기술진이 추산한 결과 그들의 기술을 따라잡고 미국 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데 최소 10년, 그리고 2천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오. 우린 10년이 없소.
당장 10일도 없단 말이오. 대통령님, 국방장관이 다시 트럼프를 향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무역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미합 중국의 항복이냐 생존이냐의 문제입니다. 당장 200% 관세를 철회하셔야 합니다. 지금 즉시. 철회, 항복. 트럼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그는 자신이 협상의 달인이라 믿었습니다. 그에게 철회란 패배를 의미했고, 패배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죠. 내가 왜 져야 하지? 우리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 우리가 콩을 쥐고 있다고. 그들은 우리 콩이 없으면 굶어 죽어. 그들은 우리 군대가 없으면 김정은한테 먹힌다고. 대통령님. 국방장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7년 전부터 우리 콩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브라질에서 콩을 삽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입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트럼프는 두 귀를 막으려는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는 자신이 만든 현실 속에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7년 전 1차 대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믿었듯 지금 2차 대두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데이터와 보고서는 모두 가짜 뉴스일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벙커의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누군가를 황급히 안내했습니다. 대통령님, 저 독일 대사관의 슈미트 대사님이십니다. EU 측의 입장을. 트럼프는 EU가 자신을 지지하러 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는 갑자기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벙커로 들어서는 중년의 남자 대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드디어 왔군. 벙커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대사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졌죠. 앙겔라 메르켈은 수년 전 은퇴한 여성 총리였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하일리 슈미트 대사입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께서는 헛소리. 앙겔라,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당장 저 한국 놈들 좀 손봐주라고. 당신네 벤츠, BMW. 우리가 다 막아버릴 수도 있어. 알지? 트럼프는 슈미트 대사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죠. 그는 2025년에 슈미트 대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2018년에 메르켈 총리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미합 중국의 대통령, 핵가방의 버튼을 쥔 사령관이 지금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를 당장 내보내. 트럼프가 갑자기 슈미트 대사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가짜야. 이것도 가짜야. 딥스테이트가 보낸 스파이라고. 대통령님, 진정하십시오. 진정. 내가 당장 그놈을 불러와. 그 한국 놈. 그 키 작은 놈. 이진우. 트럼프가 스털링의 멱살을 잡을 듯 외쳤습니다. 당장 이진우 대사를 여기로 끌고 와. 내가 직접 담판을 짓겠어. 내가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스털링이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어요. 대통령님, 그게 이진우 대사는 4주 전에 본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는 한국 대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와의 외교 채널을 사실상 단절했습니다. 단절. 감히 그럴 수가. 트럼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더니 이내 어린아이 같은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우리 콩은 누가 사지? 아이와 농부들이, 그들이 날 사랑하는데. 그는 벙커 중앙의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00% 관세도, 주한미군 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콩이었죠. 7년 전 자신의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자 이번에도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줄 마법의 무기. 하지만 그 무기는 이미 7년 전에 썩어 문드러졌고 그 사실을 대통령 본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조용히 국방장관에게 말했어요. 장관님, 프로토콜을 발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토콜. 그것은 수정헌법 제25조를 의미하는 암호였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부통령과 내각이 그를 강제로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마지막 비상수단. 밖에서는 탄핵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직무 박탈이라는 훨씬 더 빠르고 조용한 칼이 뽑히고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의 대통령은 적국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동맹국의 보복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경제적 자멸과 그로 인한 정신적 붕괴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급격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재무장관은 부통령 집무실에서 긴급회동을 가졌어요. 더 이상 트럼프에게 보고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핵가방은 조용히 부통령의 통제하에 넘어갔죠. 트럼프 대통령은 극심한 피로를 이유로 월터 리드 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검진이었지만 사실상의 감금이었죠. 존재감 없던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첫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철회였어요. 미국이 항복했습니다. 제2의 대두전쟁은 미국의 완벽한 참패로 단 31일 만에 끝났어요. 저는 그 뉴스를 제 버지니아주 자택의 TV로 지켜보았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후 맞이한 첫 아침이었죠. 탄핵 시위대는 승리의 함성을 질렀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어요. 항복은 일방적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었죠. 워싱턴 DC가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 건물. 로버트 스털링은 해임되었습니다. 부통령이 급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새로운 협상팀이 굳은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죠. 그들 맞은편에는 이진우 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4주 전 루스벨트룸에서 제안서를 찢어버렸던 그 모습 그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측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사님, 보시다시피 우리 행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200% 관세를 전면 철회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도 수출 통제를 해제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우리 산업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대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는 옆에 앉은 배석자에게서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철회. 이 대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어요. 당신들은 전쟁을 선포했고 우리는 방어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까? 그게 무슨... 관세 철회는 항복의 조건이지 협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대사가 서류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사항입니다. 제안이 아닙니다. 미국 측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훗날 이 문서의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승전국이 패전국에 요구하는 수준의 것이었죠. 미래 보장. 미 행정부는 향후 50년간 국가안보예의 조항을 포함한 그 어떤 이유로도 대한민국산 제품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설정할 수 없다는 불가침 조약을 의회 비준을 거쳐 체결한다. 기술 교환. 한국의 전략물자 공급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자국이 보유한 원천 기술을 한국에 이전한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설계 기술, 우주항공 발사체 핵심 기술, 로키드 마틴 및 레이시온의 일부 방산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경제적 배상. 제2의 대두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 증시 폭락 및 기업 손실에 대해 미 정부는 피해 보상 기금을 즉각 조성한다. 산업 종속의 명문화. 미 해군 MRO는 향후 20년간 한국 조선소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며 그 비용은 안보 비용으로 간주하여 현행 대비 150% 인상된 요율을 적용한다. 미국 내 건설되는 모든 반도체 배터리 공장은 미국 우선주의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모든 기술과 인력, 소재의 이동을 면책받는다. 미국 측 대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항복 문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경제적 속국이 되겠다는 맹세문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의회. 그럼 협상은 없습니다. 이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F-35 없이, 하이마스 없이, 그리고 GM과 엔비디아 없이 당신들의 위대한 미국이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칠함대 제독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오. 벤폴드함이 요코스카에서 녹슬어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그는 그대로 회의장을 나가려 했어요. 잠깐. 미국 측 대표가 다급하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수락하겠습니다. 제발 HBM만이라도.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의 한 대학에서 국제무역과 안보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패 사례를 가르치고 있죠. 바로 저 자신의 실패, 우리 모두의 실패를요. 미합 중국은 붕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초강대국 미국은 죽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의 탄핵 표결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불명예 퇴진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콩과 앙겔라 메르켈을 찾는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죠. 로버트 스털링은 미국 경제를 붕괴시킨 주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수출 통제가 단계적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다시 올랐고 GM의 공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2의 대두전쟁은 미국 농업에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1차 때 중국을 잃었던 우리는 2차 때 한국과 일본, EU 시장마저 잃었습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인 미국 대신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영구 공급 협정을 맺었죠. 아이오와의 농부들은 트럼프를 탄핵시키려 하지만 자신들의 농장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력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F-35와 하이마스는 다시 생산되었지만 그 핵심 부품은 대한민국 안보물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펜타곤은 더 이상 동맹에게 무기를 파는 입장이 아니라 한국에게 부품을 요청하는 입장으로 전락했죠. 제7함대의 이지스함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항의 드라이도크에서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성조기가 새겨진 군함이 태극기가 휘날리는 조선소의 지시를 받는 그 기묘한 풍경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이따금 라파에트 광장 벤치에 앉아 비에 젖은 백악관을 바라봅니다. 그날 이진우 대사가 루스벨트룸에서 제안서를 찢어버렸던 순간을 떠올리죠. 그는 그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와 대두라는 낡은 칼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진짜 칼은 군대가 아니라 공급망이었죠.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시장이고 우리가 힘이라고 오만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공허한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의 손은 칼날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피를 흘리고 우리의 힘줄이 끊어지고 과다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그날 탄핵 시위대의 분노에 찬 함성. 그리고 벙커 안에서 콩은 누가 사지? 라고 중얼거리던 무너져버린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눈빛. 그 두 개의 이미지가 교차할 때마다 저는 깨달아요. 진정한 승자, 이 미친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칼자루를 쥐고 있던 쪽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2025년 백악관의 오만한 요구에서 시작된 제2의 대두전쟁이 어떻게 미국의 자멸과 대한민국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는지 그 숨막히는 전말을 들어보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과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낡은 칼을 휘두르며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1세기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국 경제와 국방의 심장부로 흘러들어가는 핏줄, 즉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핵심 MRO라는 밸브를 잠갔을 뿐입니다.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착각했던 미국은 스스로 칼날을 쥔 채 과다출혈로 쓰러졌고,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이 시대의 핵심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트럼프의 오만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한국의 대응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결국 미국을 꺾어버린 우리의 위대한 힘을 믿으신다면 한국의 승리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더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